네. 기부이 화이팅! 네. 그 작년은 들어와야지 딱딱하면 오늘 참고로 제가 사회를 볼 때는 당원 활동은 좀 즐겁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 볼 때는 제가 상품권을 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박수와 함성을 마음껏 해주셔야 제가 오늘 상품권을 무지마지 준비했습니다. 자, 봉투에 담으면 어디 장례식장 나와서 가져온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갖고 다니는 상품권 5,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입니다. 박수를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자,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내빈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신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시 갑 당원 간담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국민의회 내빈 소개, 문대림 의원님의 지역 위원장이신 문대림 의원님의 환영사, 계속해서 문정보 이성윤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님의 인사 말씀,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순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박수와 함성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할 당대표 하는 여러분들은 정청래 이렇게 3번 해주시고요. 개혁의 성공자 하면 정청래 이렇게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울리는 마이크 소리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할 당대표! 정청래! 개혁의 성공자! 아, 네. 여러분들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의례를 갖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예, 이 선생님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미 애국열사 제주 4.3연령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예,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시고 예, 현재 당대표 후보로 와주신 정청래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네, 화면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얼굴이 작죠? 네. 계속해서, 경기도 시흥시 갑 국회의원이신 문정복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전주시 을 이성윤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제가 이성무 의원님과 원내대표님은 따로 소개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상봉 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얼마 전에 당선되신 따끈따끈한 원내대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송창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님, 강봉집 의원님, 정민구 의원님, 현지홍 의원님, 이병식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네, 지금까지 친 박수를 모아서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지역 당당하고 멋진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문대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멋있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분들은 오늘 휴일인데도요, 이렇게 당을 아끼고 제주도를 아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당원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지역위원장이신 문대림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한 50명쯤 오실 겁니다 했는데 자리를 비워주셔서 171석인 줄 알았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인기이기도 하고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여러분 맞죠? 네! 저도 사실 오랜만에 아침에 공항에 누군가를 맞이하러 가봤습니다. 가슴 설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와 주셨고 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 국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와 경륜, 연륜, 지도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맞이하러 간 그분 정성래 의원님은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준비된 마취형 같은 그러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큰 은혜를 줬었습니다. 의사 선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와서 역장복을 입고 와서 저를 위해 연설도 해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그 열정, 그 고마움 제가 잊지 않고 있었고, 또 제가 또 야인 시절에 후배가 연락 왔는데 당대표 포상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누가 당대표 포상을 추천하겠냐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만 밑에 보좌관께서 추천해 줘가지고 당대표 포상도 받았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앞으로가 위기의 민주당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는 더 책임 있는 민주당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상은 저는 정청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문정복 의원님, 이정민 의원님 두 분은 제가 문정복 의원님은 함께 정치활동을 한 지 꽤 오래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먼저 같이 가긴 했지만 이정민 의원님 잘 모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당을 끌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아까 소개해서 빠졌는데 존경하는 김태석 전 노위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노위원장님, 김영준 노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 1번 하실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이었죠? 1번! 네, 그렇죠? 네! 정청래 의원님 몇 번이다? 1번! 그럼 1번으로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청래 의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물었는데 의외로 선명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 선명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 그리고 왠지 귀엽고 정감이 있어. 강한데? 왠지 귀엽고 정감이 있어. 그리고 그 제일 힘든 법사위원장 그 어려운 시국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난국을 돌파해준 우리의 지도자 아닌가. 이게 또 저희 이명승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우리 멋진 화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멀리서 오셨죠? 네, 경기도 시흥시가 우리 문정복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 문씨 남자들은 저렇게 생겼고요. 비둘기처럼 생겼고요. 문씨 여자들은 문정복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씨 남자들은 점잖고 잘생기고요. 문씨 여자들은 저처럼 조금 드시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네. 근데 문대리 모님은 저한테 귀엽대요. 네. 우리 국회에 문씨가 자그마치 4명이나 있어요. 문대리, 문정복, 문진석, 문금주 이 4남매 중에 3명이 무려 3분이 정청래 후보를 해요. 그럼 대세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저는 정청래 후보님을 왜 지지하는가? 우리가 내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정청래 의원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업의 공기관의 윤석열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끝난 게 아니죠. 이것을 정말 잘 해결할 사람, 해결해내실 분은 저는 정청래 의원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인파이터,
개혁의 선두주자 1번 정청래 후보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죽겠습니다. 네, 8월 2일 끝날 때쯤이면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제주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을 뵈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하세요. 문재인 의원님, 그리고 애교인들 인사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에 검찰에서 잘리고 정치에 왔는데 제가 1년 동안 근무한 곳이 법사입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을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정청래 의원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텔레비전보다 실제 보면 잘생겼다.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본 정청래 의원은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되게 착한 검사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윗사람의 평가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람이 착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의롭고 따뜻한 착한 그 두 가지를 갖춘 분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국회 와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두 국회의원들이 그 딴지 태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제압했다? 정의로 그리고 헌법, 법전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강한 것 같죠. 사실은 법사위 끝나고 밥을 먹을 때를 보면 그렇게 세심하게 밥도 들어주고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 유머가 많아가지고 정말 옆에서 한 시간만 같이 계시면 사람이 이 분이 법사위원장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정도 많으시고 또 어머니 말씀하실 때 울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말씀하실 때 울기도 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따뜻하고 이런 분입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준 저희가 누굽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님의 약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사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특별자치 의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 모시고 인사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에 오신 우리 정청래 후보님 진심으로 환영 문정복 배성인 우리 국회의원 환영합니다. 우리 정청래 이제 후보님 떠오르면 최고의 시절에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 우리 문대림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아내분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비 오는데 어디 가느냐 항상 평화공원에 정청래 후보님이 오신다 참배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 정청래 후보님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후보자를 소개할 때 후보자님께서 소개를 미리 다 하지 않았는데 후보자님께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소개 다 하면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청래 후보님 인사 말씀을 드린 순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17대, 19대, 21대, 22대 서울 마포구를 국회의원 21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언론개혁을 앞장섰고 22대 법사위원장으로 검찰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 탄핵의 검사 탄핵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 판결을 이끌어낸 기호 1번 정청래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전당대회 하러 다니는데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일요일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이 얼마나 문자를 하고 오라고 했으면 예상보다 3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당대표시 나오면 각자 이러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당대표 현안에 관한 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삼공원에 가서 4.3 우리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 선양하겠다는 글을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그 아픔, 나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희 집안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소박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만리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남매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남매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10번째 남매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풍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16살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 살 어린 꼬마 신랑 저희 아버지한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연지고지 찍고 마당에서 혼례식을 올리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코는 눈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래서 맞자라다가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할아버지가 150평 밭 하나 줬대요. 150평 밭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어머니 말로는 보릿고개 초분 높이가 해마다 그랬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장사라서 할아버지 산에 받지도 않았는데, 물려받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산에 가서 산에 불을 지르고 꽃갱이로 나무를 캐고 그래서 6,000평 밭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희 화전민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는 평지가 없습니다. 산골 오지 마을. 그래서 평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8살 때 16살에 시집을 와서 저희 큰형님을 낳았습니다. 39년생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금산 신탄진 부여 청양 장날에 뻥튀기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86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53년생입니다. 14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애기 나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만 하면 홍역이 와서 죽고, 홍역이 와서 또 죽고, 꼭 돌 지나면 그렇게 홍역이 와서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힘천에 아이를 싸서 산으로
묻으러 갑니다. 그 아기를 묻으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런데 아기를 어디다 묻었는지를 어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 그랬듯이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을 끌려갔습니다. 강제징용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 가서 3년간 햇빛을 못 보고 석탄을 캤다고 했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다 떨어진 신발에 다 떨어진 옷에 돈 한 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집에 올 차비까지만 하고 딱 떨어졌대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서 기뻐서 부득이 않고 울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둔산 기슭 오지 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빨치산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를 하는 위험천만한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빨치산이 총 들고 와서 밥을 하라고 하면 밥을 했고, 또 국군이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고, 낮과 밤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민군들이 봤을 때 국군 편을 더 든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밤 민군들이 아버지를 집 앞 논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는데 결과는 총살형이었습니다. 이 민군들이 아버지를 끌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에 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고 아침 해가 밝으면 빨치산이 또 산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러 그때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 10시에 아버지가 걸어서 살인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 글씨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글도 못 읽고 그런데 별명은 변호사였습니다.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정치적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가 신발 벗지 마. 그리고 큰형님을 업고 솥단장을 이고 4km를 야간 산행을 해서 지사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빨치산한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빨치산한테 협력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국군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인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은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자수하러 바로 왔더라. 그리고 그 동네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면소재기 거기서 집을 구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신발을 벗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수로 인정받아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형님이 자라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고 어제 큰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5개 이렇게 펴더라고요. 5등을 했다는 건지 1등을 했다는 건지 형님한테 어제 붙었을 때 여쭤보니까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1등을 했다고 했어요. 어제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하러 갑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니 1년 동안 등록금은 본인이 내주겠다고 했대요. 담임 선생님. 근데 저희 집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퇴를 시키고 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큰 아들이랑 학교에 가지 않고
지게를 지고 장작을 패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공부 잘하는 큰아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큰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형수도 어머니 동네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이 대둔산을 넘어서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며느리가 이제 손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평소에 어머니 뭔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자,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옛날에는 그랬대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 되는 날 밤,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 늦게 5개월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꿈만 같더래요. 난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배불러 다닐 생각을 하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3개월 때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갑니다. 저를 떼려고. 그런데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죄 짓는 거지 하고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안 뛰고. 돌아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또 남산만하게 또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5개월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형수가 해산이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애를 띄고 해산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전 산부인과 병원에 또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막 의사 선생님하고 뭐라고 하더니 술대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생애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을 그때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머니, 두 분이 뭐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이렇게 저를 때려가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위를 해요, 뱃속에서. 나를 떼지 말라고, 놔달라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애가 갑자기 뱃속에 놀기 시작하더래요. 막 손짓, 발길질 막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술 중지!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남게 접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전기가 안 들어오고 후렴불이 돼서 어머니가 웬일인지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말로 아이고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쓰지는 못하고 천자문을 띄웠답니다. 쓰지는 못하고 하늘 천 따지 뭐 이거 있잖아요. 그 거물 연두루황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서 맨 뒤가 뭐죠? 야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다 외웠대요. 동몽선수까지 띄었대요. 우리 어머니 말로는. 근데 글씨를 못 쓰는 분인데 갑자기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제가 7살 되던 해 다 띄었어요. 1년 해서.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또 가르치겠다고 어머니가 어렵게 불리셔서 가나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제가 한글을 다 깨우쳤습니다. 천재 소년이었어요. 신동이 났다고. 그리고 숫자도 1부터 만까지 읽고 쓰고 의미도 알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것도 하고 왔어야 돼요. 어머니가 가르쳐줬죠. 그걸 어머니가 1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웬일인지 국민교육원장은 꼭 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외우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국민교육원장을 외웠는지. 그래서 그때 외웠던 국민교육원장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혀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나는 오늘 오늘의 야를 자녀니까 받고 인류 공영이 발휘하였다. 이에 우리의 나를 따라가켜 교육에 입들어 산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한국과 기술 배우고 키며 타원하여 박수 안 쳐요? 이게 8살 때 외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신동이 입학했다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래요. 이름 쓸 줄 아네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서 이름 쓰라고 해서 정청래 백목으로 칠판에 딱 썼더니 너 반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반장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 반장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6학년 누나들이 청소해주면
단장은 남아서 책걸상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뒤에다가 햇님, 구름, 우산을 붙이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딴 애들은 일찍 노는데 나는 1시간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여름방학 때 하계, 정계, 구상에 들어갑니다. 단장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2학기 첫날 가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례 경례를 하는데 제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빨리 일어나서 반장 인사하라고 조례 시간에 그 순간 제가 딱 일어나서 손을 딱 들고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반장직 사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도 지지 않고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엄마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반장 사퇴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나고 가직을 꺾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죽일 듯이 막 저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지고 우리 마을 뒷동산 산에 숨었어요. 그 산소가 있는데요. 그 잔디 같은 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몸을 숙이고 숨었습니다. 해가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부르러 다니는 거예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목소리 계속 높아져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그런데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안 가요. 그런데 아버지랑 둘이 이제 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청래야 끝까지 너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믿고 딱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손을 딱 잡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누구 마음대로 반장 그만두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생애 또 최초의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한 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 알았다 학교 가자. 그래서 교무실에 손잡고 가서 우리 막내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또 반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 목표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제가 그 산골 오지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떴어요, 우리 집안이.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아이고 청래는 서울대 갔대야. 우리 동네 사람 다 서울대 간지 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봤어. 걔가 국민교육원장을 다 외국 학교 가래요. 그럴 줄 알았어. 어떤 동네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을 때 제가 학교 가서 또 학생운동원에서 안기고 수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경찰을 안기고 직원들이 저희 동네를 쳐들어갑니다. 저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숨어있냐고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양짓든 그 막내 서울대 가서 그 집안은 걱정이 없다 생각했는데 걔는 끝났어 이제. 빨간줄 오르고 취직도 못하고 뭐 할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배받았을 때 소파에서 중학생이 자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돌방에 지질고 자려고 후배 자취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안기고 불합지에 뒤를 밟히고 미행을 당해서 새벽 1시에 잡혔습니다. 잡혀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알아야 되겠기에 봉고 창문을 열고 어디를 갔는지 밖을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방수로 고개를 쳤는데 고개가 뚝 떨어져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혁대를 탁 푸릅니다. 근데 4명이 앞뒤로 저를 허리춤을 잡고 2층 양탄자가 깔려있는 호텔로 올라갔어요. 을질에 있는 어느 호텔인데 지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갔더니 수돗물을 콸콸콸 들어요. 그리고 물고문 하겠다는 식으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당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눈은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뒷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뜨고 맞는 것도 그런데 눈 감고 맞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발길질로 이마를 차면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를 벽에 찍고,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쓸어가서 벽을 찍고, 4시간을 두드러 맞으면서 밀려서 머리를 벽을 4시간 동안 찧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저의 다짐을 제가 지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리라고 빌지 않기,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방 가운데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 동안 정했습니다. 네 시간을 때리더니 저한테 그래요. 조국 통일도 좋지만 먹어가면서 해라.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때리지를 말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은 1m 75에 74kg,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표준 스탠다드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면 이 여성분들이 아이고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의원님 완전히 어떤 옷이든 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52kg 나왔어요.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허리가 25였어요. 눈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징역을 석 달간 사는데 그때 광주 청문회 5.18 청문회 백담사 전두환 보내고 할 때 그때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 빠지니까 학생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석 달 징역 살고 인천에 누나 아파트에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 뉴스 보고.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저한테 했어요. 신발 벗지 말거라. 아니 징역을 살고 나는데 신발을 벗지 말래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더니 쟁반에 생두부 2모를 들고 와서 이걸 먹어야 된다. 한 모는 먹었는데요. 2번째 힘듭니다. 문제는 2모 연거푸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입을 벌려가지고 이걸 강제 투입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 이유는 2모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어머니 기준으로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그 2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모를 다 입에 넣더니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불효자식이 1년 후에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으로 또 징역을 갑니다. 진압을 당하다가 방패로 머리를 찍혀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한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머리 빠꾸난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압박붕대로 미이라처럼 감고 MBC 뉴스데스크 이런 데 나왔나 봐요. 우리 둘째 형수님이 충격받을까봐 시골에 가서 텔레비를 일주일 동안 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촉이 좋잖아요.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설날 둘째 며느리 앉혀놓고 너 이실 딛고 해라. 몇 달 전에 너 이 사람 뒷거리 하던데 막내가 뭔 일 있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수님이 어머니 사실은 막내 도련님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징역을 살아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옥중투쟁위원장을 2년간 연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를 합니다. 무성의합니다. 그럼 제가 항소유서 탄원서를 2년 동안 한 100명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목포 교수를 할 때는 기절수들인데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 마누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겁니다. 올 날짜에 면회가 안 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올 때쯤 되는데 편지가 안 오면 또 식음을 접해야 합니다. 여기 혹시 교도소에 계신 분이 있으면 꼭 편지 쓰세요. 사람 말려 죽습니다. 근데 하루는 근데 그분들이 편지가 오면 지극정성으로 편지를 써야 되는데 글이 좀 부족하니까 참
저한테 와서 연애 편지 대피를 해달라고요.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여자 30명하고 연애했습니다. 인생을 다 듣고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볼펜으로 쓴 거는 답장을 볼 수 있는데 사인펜으로 쓴 글씨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글씨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이 그 햇빛에 비치면서 이 도대체 뭔 글자냐 하면서 연애 편지를 대피를 제가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억나는 편지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침발라서 연필로 후벅후벅 썼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아빠 언제 나와? 이거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빠가 벽에 머리를 막 찢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쭉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가면 되겠더라고요. 안성시인지 안산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지는데 버스 몇 번 타고 버스 내려서 어디를 걸어서 파란 대문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내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편지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근데 밥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 그런 사연, 깊은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옥중투쟁위원장을 하니까 서울구치소장이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시골에서 면회를 왔다고 특별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손을 잡고 1시간 동안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쓴 게 뭐만 있냐면요. 밖에 없어요. 어머니 우시는 거.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5분 남았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이 말씀만 남기고 보안과 앞마당을 힘없이 비쩍 걸어 나가시더라고. 저는 뒤돌아보면 인사를 드리려고 서 있는데 철창문을 딱 잡고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2년 징역이 확정돼서 목포교수로 이감을 갔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몇 달 있다가 4살 많은 형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너 오고 나면 결혼식 올리려는데 2년은 못 기다리겠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나는 구속되어 있어서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은 또 하필이면 결혼식장을 수원 해방교회에서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알고 봤더니 저 면양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나가니까 어머니가 잘 살고 왔냐 그러더니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례교회 기도원에 가면 아침뱅이도 다른 박제를 하고 넌뭐 봉사도 안경 안 끼고 훤히 세상을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보고 거기는 말기암 환자 50명이 티오로 와 있습니다. 오늘 1명이 죽어나가면 내일 1명이 들어옵니다. 오늘 2명이 죽으면 내일 2명이 들어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암 환자 50명을 대회장까지 100m를 제가 다 케어했습니다. 시판 봉사도 했습니다. 예배를 5번 보는데 빈 시간에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운동장 고르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암 환자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봉사단이 저를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하는 표시는 본인이 밥을 먹는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을 저한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거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셔서 소리는 안 들으시고 저를 눈을 마주치면 그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데 눈이 마주쳐요. 근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받아 먹어요.
그 어머니 식판 들고 가잖아요. 그걸 막 꼬집고 난리가 나요.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나쁜 기운이 네 몸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못 자고 잘 못 먹고 잠은 2시간 이상 잡을 적이 없습니다. 그 몸이 11kg가 빠졌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들어가 쳐놓고 나 살자고 너 말려 죽이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어머니. 장병이 효자 없다고 둘째 형과 첫째 형, 우리 큰형수, 정형수가 기간이 있잖아요. 옮겨 다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닥토닥 싸우는 소리를 옆방에서 듣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그 소리를 듣다가 너무 민망하고 별 면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울면서 서대전역까지 걸어가서 서울로 그냥 올라오면서 내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내가 모실 텐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1박 2일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분을 좋아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제 안 들어가도 된다. 막내가 왔으니까.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제가 어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또 어머니 옷도 입혀드리고 또 수건 물로 짜서 어머니 몸을 다 닦아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중에서 어머니 몸 닦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임종을 못 보는 게 불효잖아요. 그래서 서울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기다리든지 이 눈꺼풀을 떨면서 뜨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데 어머니가 좌우로 한 번, 아래 위로 한 번 제 눈동자를 보시고 정면으로 저하고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눈 뜨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것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7월 13일에 대한민국은 한국 현대사 고비고비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견디신 박순분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 그리고 정흥래 우리 큰형님 같은 큰형님들 그리고 진짜 없는 집에 와서 고생하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형수님 김유순 큰 며느리 같은 며느리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 취급을 받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꿈에도 독립국가를 꿈꿨을까요?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얼마나 그립고 꿈꿨을까요? 큰아들 학교 자퇴시키고 지게지고 나무하러 장작패로 산으로 올라간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고 삼시세끼는 굶지 않는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안 날려다 낳은 막내 아들 서울로 대학 보냈더니 수배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머니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어머니들의 꿈, 수많은 아버지들의 꿈, 수많은 큰형수, 큰형님들의 꿈 그것을 제가 한번 해보고자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한 발 한 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 서재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영정 때 썼던 사진을 네 분을 모셔놓고 문안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코 위는 어머니를 닮았고요. 코 아래 밑에 턱까지는 아버지를 50대 50으로 닮았습니다. 제 눈을 보면 우리 어머니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입을 보면 아버지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아들은 저를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저는 반반씩 닮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눈빛을 곱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말도 사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제가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도 제가 트위터에 썼는데 진짜 제 마음이었습니다. 공천을 탈락했고, 그럴 일이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사실 알면 슬퍼하실까. 그래서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진 앞에 가서, 아버지 사진 앞에 가서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도 탈당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원래 탈당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총선,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 지원 유세를 97군데를 다녔습니다. 이거는 또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년차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제가 강력한 기업 당대표를 꿈꿨고,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왜 전당대회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만 되냐고요. 1년에 한 번쯤은 당원 축제의 날을 만들어서 상암 경기장 같은 데 한 10만 명 당원들이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가수 이승환도 초청하고, 올지는 모르지만 임영웅도 좀 초청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는 유재석에게 한번 맡겨보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원 대상, 당원 최우수상, 국회의원 대상, 국회의원 최우수상, 이렇게 KBS 연기대상 연말에 시작하듯이 그런 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다 보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너무 말이 길다. 말을 짧게 해라. 오늘도 어머니 말씀을 못 지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정청래 히스토리, 여러분들, 재밌고 유쾌하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당원이 말한다. 당원에게 듣는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어릴 때 왜 그 반장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제 어려서 그 네. 놀고 싶어가지고. 아, 놀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은 저는 반공일, 공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꼬마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랑 산에 나와러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노는 게 그렇게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저는 못 놀았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학교 일찍 파하면 소 풀 뜯기러 다니고 소 꼴 베러 다니고, 그리고 소주 끓이는 거 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소주 끓이면서 마늘 꺼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옛날에 단군 신화에 보면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끝에.
애원에서는 한대승입니다.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외쳤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균형 발전 DJ 노무현 한 얘기였었는데요. 그 균형 발전의 핵심이 농촌, 어촌, 산촌인데 지금 이제 노인들도 해야 계십니다. 이 해법이 어디 있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저 질문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질문 같은데, 아까 제가 이 대사관저 정보정성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10월 13일에 제가 미 대사관저 들어갔는데 15일 이틀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센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고 오지 말고 거부하고 와라. 우리 농민, 어민 다 죽인다. 그래서 사실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 반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랬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자,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출생 고령화 문제라든가, 농촌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정책으로 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정책을 해야 되는 데는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예를 들면, 신안군이라든가 연천군 이런 데는 인구가 좀 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이상한 돈 주니까. 쉽게 말해서. 혜택을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를 들면 제가 스웨덴 가보니까 15세까지 아동수당 15만원 그냥 줍니다. 통장에 꽂아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엄마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넣어줘요, 애한테. 그럼 애들이 그거 모아서 자전거 하이킹 가고 캠핑 갑니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르웨이 갔더니요, 우리 교민 한일회장이 소리를 한 20개를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교민 중에 70세가 넘었는데요, 다쳐가지고 일을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 수입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소리를 한 20개 뛰더라고요. 그 한일회장이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는데, 그래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뛰어주면 국가에서 얼마 주냐고. 그때 돈으로 270만원 준대.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런 복지국가들은. 그럼 우리도 그걸 꿈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초수급자 30만원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은 우리나 노르웨이나 똑같이 냅니다. 근데 거기는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도한 국방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비가 10%에 60조를 냅니다. 그래서 좀 큰 문제긴 한데 제가 3프로TV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북한이든 남한이든 군인 수를 줄이고 국방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들 이만큼 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 명입니다. 15억 인구에. 우리는 7천만에 180만의 군대가 이 좁은 땅덩이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미국은 150만, 우리보다 30만이 적은 군대로 전 세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군인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무슨 육박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전이잖아요. 과학전이고 첨단 무기고 줄여야 됩니다. 개성공단 계약서 쓸 때요, 정주영 명예회장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는 대화합니다. 개성공단을 완성하면 30만 명이 일을 하는데 출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포군 인구를 다 합쳐서 30만이 안 되는데 이 노동자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느냐. 정주영 명예회장이 당연히 상인적 감각으로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민군대 옷 벗겨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 평화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30조 재원이 생깁니다. 그 30조를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기 30만 명 낳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그냥 줘요. 애기 낳으면. 이유를 묻지 말고 애 낳느라 고생했고 애 기저귀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되니까 이걸로 해라. 구조 들어갑니다. 구조. 21조가 남아요.
근데 애들 안 낳는 게 뭐냐면 취직하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대학 탐구상 교육. 모든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10조 듭니다. 그래서 구조가 남잖아요. 10조, 11조가 남죠? 11조를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65세 이상 30만원씩 주잖아요. 1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10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먹고서 할 말, 라면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너무나 과도한 국방비가 들어가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북유럽보다 SOC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방비만 이렇게 줄일 수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란 12.3 비상사태 이후에 2주 동안 주식 시총 기준으로 몇 조가 날아갔는지 아세요?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있잖아요. 허리띠 늘어나고 막 저금하고 뭐 해가지고 주식 이러면 뭐합니까? 전국이 불안하고 남북관계가 위태롭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요. 팍 날아갑니다. 내 계좌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금방 합니다. 남북이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다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때 목함질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4조가 날아갔어요. 이명박 때 연평도 포격을 마이텔에 2시간 생중계했습니다. 2시간 동안 날아간 돈이 얼마냐? 8조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2007년도 정동영 대선 때 평화가 돈이다, 문화가 돈이다, 그 카피를 제가 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거 정말 고민만을 연구했어요. 가장 큰 경제의 덩어리는 뭐냐?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100배 큽니다. 똑같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하나 손해를 보면 우리는 100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회의원도 그거 북한하고 회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개헌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뭐가 돼요? 코스피가 수직 상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뛰는 거예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대통령한테 물어볼 말인데 복합적인 문제가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촌 문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제가 여기 해결하는 완벽한 답변을 하면 지금 제가 대선 주제로 엄청 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대통령과 정부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좀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방금 아침에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대표가 아니고 대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겁니다. 현재는 대포. 네. 현재는 대포고요. 점 하나를 찍어야 대표가 되니까. 꼭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네. 당대표님이 되시면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어디 큰 데에서 이렇게 큰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평생을 장애인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요. 예, 직접 나이가 한 4세 정도 되는데 잘하는 게 딱 노래 하나입니다. 말은 대화는 잘 못하는데 노래는 잘해서 제가 평생을 내가 혼자 살면서 벌어서 걔 가수시키는 일밖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꼭 세 달을 좀 초대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따님요? 네. 따님을 초대해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서. 네네. 그건 우리 비서 빨리 적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니로서 저는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선 때 2004년도 만 38세 때 국회의원이 처음 됐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행사를 갔더니 장애인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의원님, 몸 성한 사람만 금강산 구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애기들도 금강산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강산 관광을 할 때입니다. 그 말이 계속 이렇게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의 소원을 들려드릴까? 혼자 힘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서구의 노현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서구 장애인 50명, 마포구 장애인 50명, 그리고 엄마가 다 따라가야 되니까 엄마들 100명, 200명 규모로 꾸리고 그 장애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마술쇼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장애인 아이들이. 그래서 이은결 마술사 은결이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무료 공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은결 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220명 규모로 그리고 현대가 이런 데 협찬도 받고 그래서 220명을 제가 그리고 금강산을 갔습니다. 그때 정말 사진이 아름다웠어요.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금강산 다리를 이렇게 계곡 다리를 건너는 사진이 다 나와 있고 그때 주주 클럽인지 무슨 클럽인지에서 사진 다 찍었어요. 2박 3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 100명이 금강산에 오른 그 기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걸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6년간 못 걷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차세나. 그러면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노래 정말 잘합니까? 네, 정말 잘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아시나요? 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두 가지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원래 별명이 해보였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야, 이놈 자식아, 그만 좀 웃고 다니라고. 그거 하나 그랬고, 제가 학교 갈 때, 올 때, 쉬는 시간 맨 유행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동네 창피하다고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얼마나 애기가 어려요. 소풍 가면 노래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인기가요, 이시 가요 톱10 나온 모든 노래 다 부를 줄 알아요. 제가 한 800곡 불러요. 아무거나 그냥 노래만 하면 노래 부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노래 불렀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소리 착 깔리고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뒤집어졌어요. 설세도 못 웃기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정말 부르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부르니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늘 방송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조금 설레기 나고 떨렸습니다. 아, 예. 제가 5.18 이후 민주당에 가입을 해갖고 지금 꽤 오래됐는데 개헌 이후 국회의원님들이 나라 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구나 그거를 이제야 느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었어도 근데 지금 당대표 이제 경선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부 내 식구 같아요. 다 이쁘고 다 좋아 보여요. 다 일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 문대리 의원님 아주 잘하시고요. 그리고 큰 대자 숲을 입장에 네. 그리고 이제 박찬대를 뽑느냐 정청래를 뽑느냐 그거는 누구를 택하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천 의원님은 내가 박찬대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총괄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 12.3 내란과 관련돼서 전국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수집소가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특검과 관련돼서도 전국 계엄이 됐었는지 이걸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 지역은 특히나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지사 그리고 도의원 이렇게밖에 없고요. 제가 당의 교육장수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민주연구원 분원을 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상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말할게요. That's good question. 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좋은 분은 그냥 박찬대를 찍으시면 되고요. 제가 좋으면 저를 찍으시면 되고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요. 저의 단점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저희는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대표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웬만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셋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셋이 자주 상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것은 제가 체력적으로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셋이 밥 먹고 수학을 하면 박찬대가 박잔대가 돼요. 자요 이렇게. 제가 박찬대가 아니고 박잔대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박찬대보다 낫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라든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박찬대 찍었을 겁니다. 박찬대를 응원합니다. 생각하시고 박찬대를 응원하실 분들은 응원하시고 또 저를 응원하실 분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한 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렇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표면산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2016년도에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는 제 기억으로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그 셋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컷오프는 앞에 꼭 붙는 형용사가 억울한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 그래서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 예를 들면 후보자 검증 거기에서 이 사람은 아예 자체가 자격이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무슨 뭐 강도죄를 한 사람을 경선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살인죄를 졌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할 수는 없대. 그건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걸러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선을 다 붙이겠다. 그것이 뭐 경선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관계없이 하여튼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다른 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요. 마포 갑을도 제가 비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무위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럼 갑이 90명, 을이 90명입니다. 그러면 갑쪽 사람은 갑쪽 후보를, 을쪽 사람들은 을쪽 후보를 하면 투표를 해봤자 90대 90입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한 번 투표해도 90대 90, 두 번 투표해도 90대 90, 세 번 투표해도 90대 90. 어떡합니까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한 사람만 빼오면 되지. 이런 유혹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그냥 빼와요? 돈봉투에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초 비례를 홈런치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구는 번갈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안 그런 지역은 90대 90으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례로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송영길 당대 때부터 제가 제안했어요. 이거 상무위원 90대 90으로 투표하면 감옥 갈 사람 많다. 그러니 권리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유권자 수가 적으면 돈봉투에 유혹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권자가 많은 그 많은 사람들 다 다니면서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면 각 우리 권리당원 모으기 경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권리당원을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우 경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상무위원 90대 90으로 투표하지 말고 권리당원으로 투표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제가 정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약간 특수한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비례대표 보통 몇 명 뽑힙니까?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도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무위원 투표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님 그것도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문대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가장 좋은 안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상무위원으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절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3분이 계신데 문대림 의원님의 의견을 주로 반영을 해서 적극 듣고 있기 때문에 문대림 의원님 안을 주요 내용을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수 얘기하셨죠? 네.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요. 필요하다면 당대표가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당의 방향 이런 거를 당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원의 소통 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당대표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연 실력이 있어. 왜냐면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계속 속 들어와. 그리고 목소리도 딕션이 좋아. 뭔가 잘 들린대.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강의를 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강의는 두 번째 문재인, 세 번째 김학규, 네 번째 유성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게 오겠다. 그래서 제가 월 1회는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주 각 지역위원회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라 이거예요. 국회의원이 강의를 하든 다른 사람을 부르든 당원과 소통 교육회장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해라 이거예요.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당의 연수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당에 돈이 있어요. 몇백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폐교 하나를 어떻게 싸게 그래서 헐값으로 사서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당원들이 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캠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 하나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주도는 또 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지금 분원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문대림 의원의 생각을 주로 반영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특검과 관련돼서 네? 특검과 관련돼서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네. 전국 개혁이 예,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했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 검사 역할, 탄핵소추위원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명확하진 않는데 제 추론으로 그 당시 계엄이 일어나면 제주도청을 계엄이 접수를 합니다. 전국 계엄일 경우 광주시청, 화순군청 이런 데를 점령을 하는데 뉴스에 났습니다.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그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양구군청은 미리 갔던 거예요. 왜냐면
군부대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가서 어슬렁거렸다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한데 저는 전국계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도 어디 가서 고래밥이 됐을지 모르고 문대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상 가야 됐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아니 장난이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이 지키는 나라 지금 북권선 타고 다니는데 그 법률 대신 17명과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저한테 물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 덕분이다. 개헌을 막은 것도.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고마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가장 고마운 게 뭐냐? 설명을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줄 국민들께 감사. 국민들이 아니었으면요. 탱크 막지 않았으면, 그 장갑차 막지 않았으면, 개헌군 막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생합니다. 2층에 기자들이 이렇게 찍거든요. 본회의장을.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개헌군이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럼 총 몇 방 쏘면 다 문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잡아갈 텐데 잡아가는 장면이라도 기자들이 찍어야 될 텐데 기자들이 안 와가지고 정말 살떨리는 마음이었고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빨리 국회로 오시라고 했고 제가 국회로 가는데 제가 10시 48분에 당장을 넘었대요. 우리 보좌관 말에.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제가 했대요. 당장 지금 뛰어넘는다고. 그게 시간이 10시 48분이었다는데 집에서 가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4번 통화하면서 갔대요. 근데 내가 기억력이 정말 좋거든요. 헌법 49조 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국회법 49조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52조 2항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다. 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4번 전화한 것 때문에 몸이 죽음을 생각했대. 우리의 기억장치는 머리만 있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장치는 주로 혀에 있거든요. 바로바로 나옵니다. 트위터를 할 때. 머리에 생각하면 늦어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의 기억장치는 머리와 혀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몸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졌답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저도 문대리 의원도 문정부 의원도 이성윤 의원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헌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제가 비자림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비자림에 안 가본 사람은 왜 비자림인지 모르더라고요. 이파리가 안일 비자처럼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자림 가면 문대님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은 비자가 아닙니다. 큰 대자 스플릿 자입니다. 여러분 문대리 분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리 의원님과 큰 숲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 기념 촬영 순서는 후보님은 자, 앞으로 가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앞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쪽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에 연호했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할 당대표 하냐 여러분들 정청래 세 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할 당대표 정청래 또 함께할 문대리 시작. 문대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시간이 좀 급하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 개인 사진 찍으실 분들 이렇게 서주시면 그리고 카메라 켜주시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선영 후보님께서 조유식을 서귀포까지 오늘 일정이 한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후보님께서 촬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주실 거죠? 카메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머 이렇게 귀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네, 두 분. 좋습니다. 네, 셋이 친구입니다. 먼저? 됐습니다. 시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대리원도 이거 와야 되겠다. 문대리원도. 네, 가운데로. 하나, 둘. 좋은 카메라. 네, 가운데로 가시죠. 이러면 안 돼.
왜 문대리면 거부했어? 같이 찍으세요. 네, 가운데 드릴게요. 네, 가운데 네, 두 분 같이 찍습니다. 아, 뒤에서 찍는 분 뒤에서.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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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들 같이. 와. 자, 그 청년이들 이렇게 다 올라오세요. 다 청년이에요? 자, 청년이 단체 사진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가 가운데로. 여성 동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렇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니요, 여기 일단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조금씩 땡겨서. 땡겨서. 네. 정청래! 문대리! 윤정부 이성윤 잠깐만. 이성균 카메라 소리가 안 나요. 자, 청년 빨리 내려가시고. 제가 너무 많은데. 네,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